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익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술 계약은 국익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는데요. 체코 원전부터 과거의 기술 전달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일 역사작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체코 원전 이제 뭐 MOU를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 것이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이 됐는데 본격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내년 3월에 네. 본계약을 체결할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근에 체코 순방까지 다녀오고 많은 또 다른 MOU까지 체결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엄청 홍보하고 성과가 대단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도 그렇고 또 일부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거 조금 위험하다. 이거 그냥 덤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장이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박시동 평론가님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정부 측에서는 지금 이 정부가 사실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보겠다, 원전 레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라고 해서 한 2, 3년간 여러 가지 이제 예산도 투여하고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성과가 이제 나타났다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동유럽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원전 발주가 추가로 더 있을 것 같은데 유럽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포문을 열면서 앞으로도 원전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념비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이나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분들의 시각은 이거죠. 원전 수주 자체를 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잘만 되면 외화 획득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입장인데 사실은 근데 이제 체코 현지에서 우리가 이제 선정되고 나서 한국이 덤핑에 가까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선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기화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마진을 많이 남기면서 좋은 의미에서 수출한 게 만약에 아니라면 결국 남는 것도 별로 없는 공사이거나 혹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역으로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정말 득실이 있는 그런 사업이냐, 제대로 한 계약이냐 등등등 사업 관련한 위험 요소들이나 역마진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분석해 봐야 되겠다라는 일각의 이제 우려가 섞인 이제 분석들도 좀 나오는 중이죠. 일단은 뭐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지만은 네. 지금까지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거를 좀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현지화율이라는 게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체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지화율 60%를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현지화율은 이 원전을 건설을 할 때 현지에 있는 자재와 인력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다른 나라는 보통 한 50% 안팎을 했는데 10%포인트를 더 높게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뭐 기술이나 인력이 덜 투입되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문제. 네. 그리고 그쪽에 이제 근로 조건이나 이런 거를 맞춰주면은 납기 내에 이거를 끝내지 못하는 문제 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기술 자문료 예전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건설할 때도 기술 자문료를 이제 원천 기술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 적당한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기술 자문료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다. 한미동맹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하더니 이게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논란의 핵심은 저가 수준이 아니냐라는 건데 일단은 이번에 낙찰된 금액 자체에 대해서 약간 상반된 시각이 있어요. 당초에는 4기에 30조 내외 사업비를 추산을 했었어요. 30조 정도. 예. 그런데 2기에 24조로 일단은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당 단가는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서프라이즈다, 잭팟이다 이런 긍정적인 시선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유럽에서 지금까지 지어졌던 원전들의 평균 단가를 보자. 2005년에 핀란드에서 발주됐던 원전은 21조가 들어갔다. 무려 2005년인데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인 영국에서 2017년에 발주된 거는 32조가 들어갔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있다. 즉 24조라는 것. 그럼 기당으로 하면은 약 11조, 12조 정도 되는 금액인데 예. 이것도 넉넉한 금액이 아니다라는 찬반의 시선이 있고요. 예. 일단 요 단가 내에서 그러면 마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진을 가능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스크 포인트를 까 내려가 봐야 되는 거죠. 방금 근데 앵커님 말씀하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이 정도면 마진을 예를 들어 이 정도 봐야 되는데 체코 현지화율이라고 해서 현지 업체에 얼마를 띄워주게 되나 봤더니 60%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원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수주한 회사가 가져가는 마진 분량을 85%로 봅니다. 그럼 85에서 다시 60을 떼고 나면은 전체 100으로 환산했을 때는 40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업체가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예. 그게 어떻게 해결된지 모르겠으나 아랍에미레이트 사례 때는 10% 정도를 떼줬습니다. 11% 정도. 예. 예. 근데 그렇게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렇게 해결한다고 쳐도 또 그러면 우리 마진에 10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또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합쳐서 계산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요. 보통 원래 발주했던 기간에 비해서 3년 정도가 늘어집니다. 36개월이죠. 예. 그리고 당초 계산했던 건설비보다 117% 늘어나는 게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돌발 비용까지도 이 마진에 다 들어가 있는지. 자, 그리고 또 이 모든 비용을 체코가 내는 걸로 현재는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자부 장관이 지금 최근 보도 나오는 것들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수출 금융을 지원하면서 수주받는 형식으로 우리가 제안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저리 대출해주면서 스프레드만큼 우리가 또 손해를 보는 거고요. 더러는 원금 상환을 못 받고 너희들이 운영해서 가져가라는 식의 계약도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했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된다면 추가적으로 우리 마진에서 우리가 디스카운트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녹아져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익이 되느냐 이걸 따져보겠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원전 얘기 뒤에서 좀 더 얘기해보고 네. 자 역사 속의 기술을 이제 우리가 도입하거나 주고받았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게. 그 원전 수출 얘기 들으니까 사실 이제 격세지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 생산 시설을 이제 수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1887년에 처음 전등이 켜집니다. 아 우리나라에 전등 켜진 게 1887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기가 처음 들어왔던 게 이제 그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883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빙사 그러니까 민영 일행을 이제 미국으로 보냈을 때 현지에서 일단 전기와 관련된 전등 수입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때 이제 우리 쪽 그 관리들이 이제 그쪽 담당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쪽 담당자에게 추천을 받은 인물이 의지순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에요. 아 이름이 근데 한자로 적은 거죠. 아 한자로 적은 거예요. 에디슨입니다. 아 에디슨이요. 아, 의지순 씨. 네, 예, 의지순 예, 씨를 만났다고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를 1883년 직후에 이제 수입하려고 했지만 갑신정변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연기가 돼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887년에 건천궁에 이제 처음 전기가 이제 그 전등불이 켜지게 됩니다. 예. 그때는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조선 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6만 1,000불 정도를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렌이 주선했던 타운젠트를 통해서 이제 그쪽에 지불을 하게 되는데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은 약간 오차이지만 600억 정도. 굉장히 60억 정도. 60억이요? 네, 예. 60억 정도의 굉장히 큰 돈을 지급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메케라고 하는 기술자를 들여와서 이제 전등을 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등을 켜면서 이제 굉장히 오락가락하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그쪽에서 들어왔던 기술자를 일종의 준 외교관 취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대접을 해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혜택을 많이 줬다라고 볼 수가 예, 예.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1893년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창덕궁에서도 전등을 켤 수 있게 하게 되면서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기 자체를 일반 민간인이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그렇다면은 전기를 담당할 회사를 설립을 하자라고 예. 하면서 만들어진 게 된 회사가 바로 한성전기회사가 되고요. 1899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전차를 놓게 되는 그 회사와 그 사건과 연결돼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한성전기회사인데 일종의 한국과 대한제국과 그다음에 이제 당시 미국 콜브란이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된 합자 회사 형식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전기 회사면은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석탄 발전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석탄을 통한 증기 발전을 했고요. 증기 발전 터빈을 돌려서 그럼 맞습니다. 이렇게 된 그래서 거였어요? 서울에 한 2군데, 나중에 이제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지면서 3군데. 지금 동대문 쪽에 가면은 동대문 바로 옆에 빈 공지가 있는데 예. 거기가 예전에 이제 발전소가 있던 곳입니다. 아 거기에 발전소가 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전차가 들어왔던 어떤 종점이 있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 한성전기회사하고 처음에 이제 회사를 맺을 때 세 부문, 그러니까 전등, 전차, 전화. 근데 이제 전화 부분을 빼고 한 30만 불 정도의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대한제국에서 10만 불, 근데 나머지 10만 불을 콜브란 쪽에서 제공을 하고 더불어서 사업비를 콜브란에서 운영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걸 대한제국에서 보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에 나오는 이익을 콜브란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요. 예. 그 이익이 그 사업비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일정한 부분을 이제 대한제국 정부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성전기회사의 경영권을 콜브란이 가져간다는 유저당 계약. 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 정부로 볼 때는 굉장히 저자세로서 이 회사를 운영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콜브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협상을 잘한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협상을 했다는 것은 당시 우리가 전기라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계약 과정들에 대한 정보가 때에 따라서는 좀 제한되어 있었다. 예.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콜브라는 이거를 가지고 10분 활용해서 예.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때에 따라서는 좀 비용을 과대하게 계상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사 규모를 점점 키워나가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자, 있습니다. 현재로 좀 돌아와 볼게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저자세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대한제국이 좀 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신문물을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의리 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상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거의 단가의 2배를 불렀기 때문에 프랑스는 체코 입장에서는 같이 프랑스 원전 회사하고 계약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남은 거는 한국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퍼주기 논란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제 국제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각국별 단가를 가지고 추론을 해본 겁니다. 근데 예. 프랑스가 약 7,000 메가와트당 7,000 후반대, 7,900대 정도의 보통의 단가를 갖고 있고 우리가 3,000 중반대예요.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있다고 칠게요. 일단 그 가격을 믿을 수 없죠. 믿다고 치면 정상적인 우리 가격으로 입찰해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많고요. 네. 실제로도 우리나라가 원전 짓는 기술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저가 논란이 빌붙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야 될 과도한 베네핏을 제공하면서까지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불리하게 수주전에 들어갔느냐. 이게 이제 문제의 쟁점인데 정부는 이거예요. 유럽 시장을 상대하다 보면 첫 번째 트랙 레코드는 유럽 내에서 만드는 게 향후에 우리 원전 수주에 중요하다라는 거고 예. 여기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또 다른 해석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원전이 사실은 캐파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에 유럽에서 나오는 원전 하나 수주했다 합시다. 내년에 다른 나라에서 또 나온다 합시다. 한 2-3개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나올 그럼 10개를 다 수주할 수 있냐?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인력 문제라든지 장비 그렇습니다. 문제라든지 뭐 예. 그런 게 있겠죠. 예. 즉 어차피 나올 수 있는 원전 발주량이 있다면 우리의 그 건설 캐파를 고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시점에 기다려서 충분한 마진을 갖고 들어가도 되는데 혹시 정부가 이번 정부 내에서 치적을 만들어야 되는 압박 때문에 이번 꼴을 꼭 수주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수주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압박 때문에 저가 수주를 감수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네. 그런 부분에서 의혹이 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예. 약간 의혹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할 얘기가 좀 남아서 본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유튜브에서 좀 후토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오늘 체코 원전 수주 그리고 역사상 기술 도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가 수주 논란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조금 조급한 거 아니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약간 불리한 계약 조건도 감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좀 더 하고 네. 옛날 사례 좀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에
바라카. 네. 맨날 이거 바카라라고 제가 이게 입에 익어가지고 바카라가 바라카 원전을 수주를 했을 때도 그 논란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기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1호부터 4호기 공사비가 20조 원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뭐 올라갔다라는 근거도 여기서 나온 거고. 그때 무기 이 기술 전수해 준 거 아니냐, 이명 계약이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정설로 사실상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이명 계약 얘기까지 하면서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우리나라에 원전 수출하는 거 이게 1호 수출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 때문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명 계약까지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와서 논란이 있었는데 좀 그때랑 비교해 보면 맞습니다.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비난받는 몇 가지 이 계약 조건이 그거죠. 첫째는 원전과 상관없이 무기까지 제공하고 거의 준 동맹에 가까운 그런 것까지 맺었다라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저가 수주도 있었고요. 우리 수출 금융도 그때 또 제공이 됐었고요. 네.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지분 참여 형식으로 돌려가지고 운용을 통해서 운용이익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고문 제주가 부리고 여우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 돈 짓고 우리 돈으로 짓고 했는데 돈도 나중에 제때 못 받아오는 그런 식의 이제 계약을 남겼거든요. 근데 그런 그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용인이 됐던 건 뭐냐면 첫 번째 해외 수출 사례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어떻게든 해내면 앞으로 해외 수출도 가능해질 거야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떠난 나라에서도 지을 수 있다는 기술력을 보여주면 돼라고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번 사례로 충분합니다. 네. 지금 기술이 더 좋아졌고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21세기 들어가지고 지금 2024년에도 거의 유사한 방식의 의혹을 받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거고요.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게 그때랑 비슷해요. 우리 수출금융이 제공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낮은 단가로 들어간 거 아니냐, 현지 업체에 과도하게 많이 떼주는 거 아니냐 등등등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랑 조금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웨스팅하우스에서 자기네들이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면서 10%를 가져갔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조금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지금도 웨스팅하우스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10% 정도 또 떼어주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마지막 보장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그때랑 이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양상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어떻게 그때는 다릅니까? 원전의 빙하기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좀 헐값으로 사실은 저가로 수주한 거기 때문에 뭐 어쩌다 한 건 있는 거겠지라고 해서 웨스팅하우스가 그나마도 좀 걔네들 입장에서 봐줘서 10% 가져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아까 제가 살짝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 AI 등등등 해서 원전이 조금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네. 동유럽이나 유럽 내에서도 추가적으로 한 10기 이상의 발주가 대기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그러니까 옛날에 어쩌다 한번 스팟으로 발생한 것에서 한 건에서 10% 가져가고 만족했던 때랑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 줄줄이 물량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봤을 때 시공부터 끝에까지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러시아, 중국은 유럽 입장에서는 좀 꺼려지는 나라예요. 정치적으로. 원전 강국이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나토 입장에서 안보적인 이슈가 걸려 있는 나라를 배제하고 나면은요, 미국, 프랑스,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은 방사능이는 위험한 건설을 끝까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프랑스, 한국 2파전이에요. 그럼 주거니 받거니 예를 들어서 뭐 교체하면서 수주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가져갈 물량이 생각보다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의 목적 지금의 노림수는 이번에 체코 관련해서 한국이 만약에 본계약을 체결하면 어느 정도 마지막 가져가자 해서 만족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구조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앞으로 지적재산권을 확실하게 못을 받고 사실상 한국을 하청처럼 쓰고 위에서 마진을 다 가져가는 구조를 이번에 공고화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가마우지 경제 같은 바로 거네요. 그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목적한 바가 그거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의 반독점 기구에 이번에 이의를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원천 기술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나라야. 우리 허락 없이 안 돼라고 이의를 정식으로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코 입장에서 난감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가 있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더 있죠. 프랑스죠. 한국 때문에 떨어진 프랑스는 더 잘 됐어. 미국과 한국이 분쟁 있는 상황이니까 너희들 안 돼. 우리도 이의 제기할 거라서 양측으로부터 체코가 현재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런 경제적인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이참에 원천 문제를 해결하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도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물론 대주주는 캐나다 자본인데 예. 본사가 펜실베니아에 있어요. 펜실베니아에 초 15,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예, 9천에서 10,000명 사이인데 아무튼요. 예. 초접전지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들도 이제 이거를 지킨다고 멘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죠. 즉 결국에는 이 문제의 제일 끝에 가면서는 경제적 문제 더하기 수출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보면 미국이 풀어줘야 되는데 거기 가서 풀지 못하고 체코 가서 동맹이나 뭐 이런 걸 해결해 보려고 했다가 결국 안 되니까 더 저가의 어떤 매력 저가를 어필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수를 던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맥락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의 원천 기술 같은 거를 그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네. 전체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기술이 탁월한 회사였는데 원전이 이제 특히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하면서 원전 단가들이 건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어려워지고 도시바가 예전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는데 도시바가 거의 원전 짓다가 파산할 뻔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매물로 나오고 그거를 캐나다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고 그래서 속된 말로 지금 돈도 올랐다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이거를 안 풀면은 안 되는데 맞습니다. 한미동맹 그렇게 강조를 했던 대통령이 이거를 왜 못 푸느냐 뭐 이런 뭐 비판도 네.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이익 그리고 이제 그거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강자의 입장에서 또 그게 국가가 됐든 다른 기업이 됐든 이렇게 팔을 비트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에도 좀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그렇죠.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한성전기회사가 사실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한성전기회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좀 불합리한 어떤 상황에서 출범은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주도했던 인물은 당시 이제 1896년부터 1900년까지 한성판윤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이채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워싱턴 DC를 직접 본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DC의 노면 전차를 통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기본적인 구조를 대한제국 시절에 바꿨다고 하는데 그 바꿨던 시장이 바로 이채원 시장입니다. 영어도 굉장히 잘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콜브란을 통해서 니네들이 이익 부분을 가져가긴 하되 그렇지만 또 경성이라고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을 현대화시키는 작업들을 좀 해달라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여기에 의외의 복병이 들어옵니다. 바로 뭐냐면 이 한성전기회사가 사업이 그대로 됐으면은 일정하게 대한제국의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예. 당시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절대 군주제를 지향했던 이용익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건 안 돼. 이거 계속하다 보면은 고종의 힘은 약해지고 어떻게 보면 관료들의 힘이 강해질 거야라고 하면서 그가 자본을 이용해서 프랑스 자본으로 경의선 부서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한성전기에서 힘을 뺍니다. 예. 그리고 일본 쪽에서 볼 때는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이 현대화되면은 압박이 되니까 저가로 한성전기회사가 내는 어떤 전차를 내면은 그거보다 훨씬 저가로 해서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전기에서는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콜버는 어떤 선언을 하냐면은 지금 대한제국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 회사는 미국 회사다라고 해갖고 태극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려버리는 그래요? 그런 일도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대한제국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 상황에서 이채연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요? 네.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암살설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급사를 했군요. 급사를. 네, 40살에 죽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제국 정부하고 그다음 한성전기회사가 다시 협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일정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5대5 조건으로 75만 불씩 내서 한미전기회사라는 걸 만듭니다. 예. 그렇지만 이 한미전기회사가 만들어진 게 1904년이거든요. 바로 다음에 을사늑약 때문에 이 한미전기회사는 대한제국 정부의 힘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토의 배경에 의해서 이 회사는 콜브란이 120만 불 플러스 50만 불 사채를 감당하는 조건으로 새로 만든 회사에게 그 이권과 현재까지 한국에서 만들어 온 모든 전기 관련 시설들을 넘기게 되는데 그게 일한와사 주식회사고요. 나중에 경성전기회사라는 일본 회사가 됩니다. 결국 이게 다 일본으로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제국 정부의 근현대 과정들에서 적절하지 못한 계약과 그다음 운영의 문제, 그다음에 외부의 압박을 막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전기 시설들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 회사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어떻게 보면은 바탕이 되게 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계약 과정부터 굉장히 좀 치밀하고 또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좀 힘을 모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를 명확하게 인식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을 주는 그렇네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두 가지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술과 설비를 들여오는 수입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네. 우리가 수출하는 거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벌어지는 이 국가 간 그리고 이제 어떤 자본 간의 복잡한 이 이전 투구라고 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닮은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익은 콜브란과 일본 이 가져가고 대한제국은 어떤 이익도 가져가지 못한 상황이 1887년부터 1910년까지의 전기와 관련된 어떤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통점이라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들여오든 수출하든 이익을말로 한국에 남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이런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원전 뭐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조금 유익 있게 해야 되는지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네, 뭐 정부 여당 측이나 뭐 한수원의 말을 100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선도적으로 진출하는 성공적 사례가 앞으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조급해하다 보면 결국에는 발주처와 수주처 사이의 계약이 아직 체결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본계약 협상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런 야당이나 또 이 좀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천천히 짚어보자는 내용들이 어쩌면 그 합리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두드려 보면서 차분한 모습을 가지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천천히 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무조건 뭐 비밀유지 협약이다 등등등 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지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보면 방금 최근에 나왔던 그 수출금융 제공 의사 같은 것들도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어도 국회에다가는 투명한 정보를 내면서 국익이 맞다라는 걸 검증받으면서 동의를 받으면서 가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도 보면 이게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건희 작가님. 네, 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좀 긴 안목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새롭게 접근할 때는 분명히 외부의 압박,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방해가 있을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 과거의 그 대한제국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조금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저가 덤핑 계약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야당이나 언론에서 나오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참 개탄스러운 일이다. 어느 나라 국민이냐 뭐 이런 반응도 나오기는 했는데 또 언론은 언론의 일을 하고 또 네. 국회는 국회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검증은 검증대로 하고 또 정부는 그런 걸 바탕으로 오히려 협상력을 키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전에 한미 FTA가 대표적인 건데 국내에서 FTA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반대 여론이 굉장히 있으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는 이런 거 더 양보하면 우리가 체결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하고 FTA를 맺었던 사례도 있죠. 예. 저기 비슷한 시기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만민공동회에서 그 러시아의 어떤 거문도 침탈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조차지 침탈 이런 걸 하니까 일본 쪽에서 부평 쪽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기창을 반환하는 경우가 대한제국에 예. 반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론을 지렛대를 활용해서 정치에서 국익에 유리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부도 무조건 이거를 이제 뭐 발목 잡기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좀 이제 합리적으로 좀 뭐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서 협상을 잘 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